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1차는 다 붙고 오신 거겠죠? 네, 1차 합격을 일단 축하드리고 오늘 문제 이제 1순환부터 1, 2, 3순환 이렇게 해서 총 12회, 그 다음에 4기 스터디 같은 경우는 이제 1주차부터 11주차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될 거고, 스터디 문제랑 순환 문제랑 겹치는 건 없을 거예요. 다 새로운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난이도는 이제 많이 어렵다. 그래서 문제 분석을 하고, 그리고 답안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꽈락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처리를 할 건지, 그게 이제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해서 그 적용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순환을 기준으로 지금 사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동차로 준비를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처음에 이제 1순환 했을 때는 일단은 평소에 이제 공부를 하셨다. 이론 같은 경우 지금 수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날 스터디하고 수요일날 이제 단과를 하잖아요. 일주일에 2번만 쓰시면 돼요. 그 이상 필요 없어요. 법규도 2번만 쓰면 되고요. 그 정도만 충분히 하시면 되고, 그럼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1순환 기간에 반드시 하셔야 될 게 뭐냐?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이제 목차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다만 최근 5년치는 보지 마세요. 보지 말라는 이유는 마지막에 시험 스케줄이 필요한데, 자, 2차 시험일, 시험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7월 중순에 최종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 스케줄을 어떻게 짜야 되냐면, 시험을 보는 그 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주 정도를 일단 잡고, 이제 이날 시험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마지막 2주를 이제 정리를 하실 때는 제가 했던 방법인데, 마지막에 이 월, 수, 금, 그다음에 화, 목, 토요일에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33회, 32회, 31, 30, 29회 최근 5년치를 실제 시험과 동일한 컨디션에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 시험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당일날 컨디션이 사실 저희 시험에서 어느 정도 좀 영향이 꽤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 막판 5번 정도는 기출문제는 최대한 이거와 관련된 논점이나 내용은 그냥 보지도 마세요. 보지도 말고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토대로 해서 실제 시험이라면 내가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그 시험 보는 시간까지, 저는 이때는 점심에 뭘 먹고 아침에 뭘 먹고 화장실은 언제 가고를 다 정해놨어요. 그걸 안 해놓으면 시험장 가서 이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변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실제 시험과 동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실무 보고 점심 먹고, 스터디와 다르게 이제 충분한 점심 식사 시간이 스터디 시간과 좀 다르죠. 그 시간에 내가 이론에 뭘 보고 법규에 뭘 정리를 할 건지, 그러니까 시험 시작 전에 실무를 먼저 보통 보시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시험장에 일찍 가서 7시 정도에 가서 30분씩을 이제 법규랑 이론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30분을 이제 실무 이론 중에서 내가 좀 미흡하고 좀 자신이 없는 부분을 먼저 봤어요. 그런 시뮬레이션을 지금부터는 이제 연습해
연습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터디 와서 내가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 동일한 컨디션을 계속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동선 같은 것도 저는 되게 다 짰었어요. 예, 언제 이제 아침에 뭘 먹고 화장실은 이제 그 내 생리 현상을 자기가 본인이 아시겠죠? 뭘 먹었을 때 어떻게 언제 화장실을 가는지까지 다 계산을 하셔가지고 그걸 다 짜셔야 돼요. 그래서 물은 언제 먹고 다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5번, 최소한 5번 정도는 실제 시험과 동일한 컨디션에서 이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반드시. 그러면 이 금요일 날, 전날에 이때가 이제 제일 중요할 텐데 실무, 이론, 법규, 전과목을 1회독 하셔야 돼요. 네, 실무 오전, 이론 오후, 법규 저녁.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9시 까지 마치는 걸로. 네, 잠이 안 와도 9시 반 10시에 누우세요. 네, 잠이 안 와도. 그게 좀 힘든 부분인데 뭐 수면제나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은 이제 똑같이 하셔야 돼요. 똑같이. 수면제를 먹을 때도 이때 연습하는 거잖아요. 어떤 수면제를 먹었을 때 내가 언제 잠이 깨고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하시란 얘기예요.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컨디션이.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연습을 하시고 그러면 이때 이제 수요일, 월요일이 있었죠. 제가 했던 걸 말씀드릴게요. 오전에 실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실무 이론을 보는 거예요. 실무 이론을. 예. 그래서 이때 일반 평가, 이때 보성 평가를 봤고요. 이때 법규를 보고 이때 이론을 봤어요. 예. 특히나 법규는 암기에 대한 것들이 지금 이제 꽤 많이 쌓여 있을 거란 말이죠. 없다면 지금 쌓아야 되고 이론에서 의의가 진짜 안 외워져요. 의의가. 예. 그거를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론을 저는 나중에 봤었었고 그리고 이때 화요일하고 목요일 있죠. 예. 법규 전체, 이론 전체. 예. 이렇게 하고 요 전주나 요 전 일요일 있죠. 그때 실무 정도. 그래서 그때 실무, 법규, 이론 이 순서로 저는 이제 봤었거든요. 예. 그리고 일요일 날은 이때는 전체를 이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오답 틀린 것만 내가 왜 틀렸는지 예, 그것만 이제 따져서 쭉 봤었고요. 막판 2주는 이거를 좀 활용을 하셔서 내 전략과 시뮬레이션을 다 확인을 하시고 실전 시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습을 하셔야 된다. 예,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때 최근 5년치를 빼고 나머지 전체 기출 문제를 먼저 분석을 하셔서 요 4주 동안 기출 전체를 다시 한번 빠르게 훑 때 전 범위에 걸쳐서 내가 미흡했던 부분 그것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시기에는 이제 1기는 이제 기출이었으니까 2기부터 4기 그 다음에 1순환부터 3순환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시고 이때 이제 문제를 다시 풀고 다시 답안을 쓰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예. 내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접근했던 부분을 왜 틀렸고 어떻게 수정을 해서 내가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 처리 기준을 이제 완벽하게 본인이 잡으셔야 돼요. 이 시기에는. 예. 그래서 요때 만약에 이론이 만약에 여유가 있다. 저는 이제 요 시기에 뭘 했냐면 타학원 이제 시험 문제를 다 해서 300점에서 400점 했다. 400점을 문제 분석하고 목차만 쭉 잡았어요. 그리고 예시답안 내용은 읽지도 않고 예시답안의 목차만 그냥 확인했어요. 예. 그렇게 했고 그래서 많이 볼 필요는 없고 저를 포함해서 이제 다른 분 한 분 정도 그 정도만 좀 활용하시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한 처리 기준을 본인이 다시 한번 체계를 잡고 정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막판 이때는 그냥 완전 연습이에요. 실제 시험이라고 동일한 조건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요 마지막 4번 정도를 꽈락을 맞지 않겠다는 목표를 갖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네. 분명히 이 시기가 이제 문제가 제일 난이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접근을 했을 때
내가 얘를 이제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거를 최종적으로 연습을 하고 기출 실제 시험장 가서 얘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론은 크게 1, 2, 3순환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고 복습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진짜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시 답안은 진짜 예시 답안이잖아요. 그거를 자꾸 외워서 쓰려고 하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절대 그렇게 못 써요. 실제 시험장에서 그렇게 쓰면 무조건 수석이에요, 수석. 예, 이론 공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제 컨디션으로 얼마만큼의 내가 필력을 갖고 접근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시면서 예시 답안 기준으로 70%만 쓰셔도 합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좀 먼저 강조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번 문제 이 같은 경우도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많이 어렵고 얘는 과거 이제 일본 기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일본 기출 문제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 현재 기준에 있는 답안과 형태가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우리나라 기준에 맞게 예시 답안을 다시 작성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일본 기출 문제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예, 높은데 그것들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출과 좀 유사한 패턴이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다루게 되는 건데 똑같이 나오진 않더라도 이런 유형을 접근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예시 답안 답안지 내신 거 목차들을 좀 본 게 있는데 1차 하시면서 2차 공부를 생각보다 많이 하셨나 봐요. 생각보다 잘 썼더라고요. 예. 채점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목차만 봤을 때는 생각보다 접근이 생각보다 많이 잘 하신 편이다. 자, 일단 전제를 보시면 대규모 주택 단지 내에 속한 부동산이죠. 그렇죠? 대규모의 주택 단지에 지금 속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감정 평가를 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를 이제 살펴본다라는 거죠. 주택 단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죠. 주택 단지가 첫 번째로 30년 전에 했죠. 30년 전에 조성 및 분양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 30년 전에 대규모 주택 단지를 개발해서 분양을 했다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전체가 지금 1000세대의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죠. 토지 건물로 복합부동산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때 단독주택이 정연하게 구획이 지어져 늘어져 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정리가 잘 되어 있다라는 상태인 거죠. 도로나 기반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역에서 단지 중심까지는 도보로 약 15분 거리다. 이게 조금 되게 애매해요. 네. 잘 보시면 가장 가까운 역에서 단지가 아니라 단지 중심까지의 거리죠. 그렇죠? 요게 15분이에요. 자, 도보로 15분 거리는 멀어요? 가까워요? 이게 되게 애매해요. 애매한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네이버 부동산의 지도를 봤을 때 도보로 10분이 넘어가는 거는 도보로 가기 힘들어요. 예,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 이제 광고 가짜로도 뭐 도보 5분 내 거리다. 졸라 빠르게 걸어가야지 이제 막 5분 내에 도착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되고 15분이면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근데 단지 중심이잖아요. 중심이기 때문에 대규모 주택 단지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가까운 곳은 5분 이내 거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좀 약간 숨겨져 있는 거예요. 대규모 주택 단지의 중심까지의 거리다라고 봤을 때 그럼 저거를 접근을 하는 시각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저 단어들을 그냥 놓고 봤을 때는 단지에서 역에서 가까운 쪽은 역에서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은 지역, 즉 단지가 대규모이다 보니까 점차 가격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라는 걸 일단 인식을 하셔야 될 거예요. 단지의 위치가 중요하겠죠. 동마다 위치가 가격이 격차가 좀 날 수 있겠죠. 그게 일단 지금 현재 전제의 상태예요. 그러면 15분 이런 상태인데 문제 1번을 이제 가서 보시면 대상 부동산이 신축 후에 25년이 경과된 목조 2층 단독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본건이 2층 목조의 단독주택이다. 그런데 괄호에 잘 보시면 직접 사용하는 건물 및 부지라고 되어 있죠. 건부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접 사용하는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실거주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실수요인 거예요. 그죠?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실수요와 가수요가 있죠. 그죠? 가수요를 투자 수요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시 시장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 매매 시장과 임대 시장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매매 시장은 실수요와 가수요가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임대 수요는 오로지 실수요만 존재를 하죠. 전세 같은 경우 전세를 가지고 다시 뭐 임대 뭐 이런 건 잘 안 나오잖아요. 물론 전전세를 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실거주라는 게 여기서 이제 숨겨져 있는 논점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사실상 맞추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시장 지역과 개별에 대한 분석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 참가자예요. 시장 참가자. 시장 참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일수급권 얘기가 나오면 사실 시장 참가자의 선호도와 행태 얘기가 항상 일본에선 나와요. 근데 그거는 우리 기준에는 없지만 우리는 걔네들이 보통 따라가는 입장이고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제가 지금까지 쭉 제 문제를 보신 분들은 제가 시장 참가자 얘기를 생각보다 많이 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과. 그래서 얘는 사실 시장 참가자의 입장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 관점이 숨겨져 있는 건데 이건 사실상 맞추기 힘들고 그럼 다시 문제를 가서 보시면 직접 사용하는 이제 복합부동산 원래는 요 말이 없었는데 제가 혹시나 다르게 쓸까봐 복합부동산으로 힌트를 더 넣은 거예요. 최이용 분석을 통한 최이용의 판정에 대해서 논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최이용 분석을 통한 이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최이용을 판정을 하면 돼요. 판정 기준은 물합합최죠. 네. 얘는 그렇게 쓰면 꽈락이에요. 최이용 분석을 통해서 하라고 했죠. 최이용 분석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나지와 건보주인데 이 문제에서 나지를 썼다? 이것도 잘못 쓴 거예요. 이미 건물 및 부지라고 주어져 있었어요. 그죠? 건부지의 최이용 분석을 통해서 숨겨져 있는 게 이게요. 건부지의 최이용 분석을 통해서 이 본건이 단독주택이 최이용 분석을 이제 하는데 그럼 건부지의 최이용 분석을 접근을 할 때는 현재의 목조 단독주택 이용이 최이용이냐 아니면 철거 후 신축을 하던가 아니면 증축 후 리모델링을 하던가 이렇게 접근을 해야겠죠. 그거를 판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이용 분석을 할 때 이 본건은 지금 건부지인 상태인 거고 여기서 접근을 할 때 현황과 크게 보면 용도 전환이죠. 용도 전환에 있어서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철거 후 신축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답안을 몇 개 봤을 때 나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나지와 철거 후 신축을 동시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아니죠. 왜? 나지는 이미 철거 후 신축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 나지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 예. 증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철거 후 신축이 보통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요 현황, 증축, 리모델링, 철거 후 신축 요 세 가지가 보통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 중에서 뭐가 판정 결과로 적정하냐를 물어본 거예요. 정답은 일단은 없어요. 왜? 뭐 때문에? 뭐를 몰라서 없는 거예요? 이 얘기 없잖아요. 없는데 얘가 낫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없죠. 그쵸? 그러면 이거의 답안 구성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다. 또는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두 개 중에서 가치가 전환 비용을 고려한 가치가 더 큰 대안이 선택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뉘앙스가 다 들어가 줘야겠죠. 그쵸? 네. 그래서 조금 힘든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틀 안에서 지금 주어진 상황과 조건을 놓고 봤을 때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의 상황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가정을 하고 들어갈 수는 있지만 주어진 상황이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은데 그걸 다 그냥 가정을 깔고 가면 안 된다고 했었죠. 주어진 상황 안에서만 가지고 판단을 하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법규에서도 긍정과 부정설이 있지만 판례가 뭐 긍정이고 일반적인 결론이 부정이라고 했으면 둘 다를 보여주라고 했었잖아요. 문제에서 어떤 뉘앙스나 방향을 특별히 보여주지 않는 이상. 예. 그러면 이거를 가치 서술을 다 해줘야겠죠. 그렇죠? 물음 1번에 대해서 15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상황 판단을 가지고 먼저 목차를 만약에 구성을 한다고 하면 얘가 이런 상황이다. 요 얘기니까 사실 들어가주면 좋은데 이건 잡기 힘들 거고, 최용 분석이 뭐냐, 최용 이용의 의의를 쓰는 것보다 최용 분석의 의의를 얘는 써야 돼요. 예. 그리고 쓴다면 최이용 이용 의의보다 최이용 이용의 분석을 통해서 최용 판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줘야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건부지, 지금 사안이 건부지다 라는 걸 잡아주면서 이러한 상황들이 있고 이것들을 각각을 이제 설명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목차가 1번, 2번, 3번, 4번만 해도 배점이 15점이 충분히 차죠. 그렇죠? 이것만 집중해서 쓰셔도 배점은 충분히 차요. 그렇죠?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 자, 그러면 예시답안을 가서 보시면 물음 1번을 먼저 볼게요. 물음 1번 보시면 복합부동산의 최이용 판정.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뭘 썼냐, 건부지의 최이용 분석이라고 목차를 그냥 써버렸죠. 예, 본건은 건부지니까. 그래서 건부지 같은 경우 내용을 보시면 최이용 분석의 의의를 썼고요. 그 다음에 건부지의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재 이용을 지속할 거냐,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거냐, 철거 신축을 할 거냐, 이런 대안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나서 대상의 최이용 판정에서 첫 번째를 뭘 썼냐, 실수요자의 의사결정이라는 걸 썼어요. 이건 맞추기 힘들다고 그랬어요. 실수요를 판단하는 게 힘드니까. 다만 여기서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로 판단이 되고, 그러면 이 해당 실수요자는 뭐가 중요하냐, 25년이 경과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실거주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주거의 쾌적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예,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단독주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정면 도로의 이제 폭, 길이나 면적, 형상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거고, 건축 연수나 건축물과 부지의 정상태 이런 것들이 좀 중요시하게 작용이 될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 두 번째가 현재 이용이 최이용인 경우. 그때는 대상 부동산의 경우 건축 연수에 비해서 건물의 유지 관리 상태가 양호한지, 그래서 경제적 잔존 내용 요소를 더 기대할 수 있는지 이런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당연히 더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죠? 이때 용도 전환하는 경우에 비용을 고려한 가치가 현재의 건물 이용을 지속하는 것보다 작으면 현재 이용을 최이용으로 판정을 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또는 철거 후 신축이 최이용인 경우, 용도 전환 얘기를 같이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건축 연수에 비해 유지 관리 상태가 떨어지고 경제적 잔존 내용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전환 비용을 고려한 용도 전환 후의 가치가 현재 이용보다 크면, 그러면 리모델링이나 철거 신축이 최용으로 판정이 되고, 이 두 개 중에서는 비교를 해서 더 큰 가치를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설명을 먼저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물음 2번을 가서 볼게요. 물음 2번도 쉽진 않죠. 자, 대상 부동산이, 얘는 이제 요거랑 본건이 다른 거죠. 본건이 다른 케이스인 거예요. 3,000제곱미터 규모의 토지이고 단지 안에 유일하게 남겨진 공지다, 빈 땅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가치 형성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치 형성 분석을 해봤더니 최유 이용을 위해서 단독주택의 부지로 분할해서 이용하는 게 최유 이용이다 라고 일단 판정이 된 상태인 거죠. 단지 내에는 단독주택들이 늘어서 있고 여기에 생략된 말은 앞에서 전제에 있었던 정연하게 구획되어 있고 라는 거고요. 용도적 지역으로 파악한 경우에 표준적 이용은 획지 규모가 180제곱미터 정도의 단독주택 부지다. 이게 표준적인 규모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건은 일단은 광평수 토지이고, 여기에 광평수 토지의 기준이 있었었죠. 거래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거래가 가능하면 일반적인 가격 수준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일반적 광평수 토지가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분할 이용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감가가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광평수 토지 중에 감가가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이 경우 대상 부동산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거래 사례 선택의 경우 유의할 점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두 가지를 물어봤으니까 목차는 설정 방법 2개, 유의점 2개, 이게 최소 목차가 되겠죠. 거기서 목차를 하나 더 쓴다면 동일 수급권의 의 정도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또는 동일 수급권의 의 말고 지금 제가 요 설명드렸던 상황 있죠? 이 얘기를 쓰시는 게 사실은 좀 더 좋아요. 그래서 본건은 어쨌든 광평수 토지인데 분할 이용이 최이용이라고 했으니까 본건은 감가가 된다라는 게 일단 깔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냐? 첫 번째, 동일 수급권의 범위 설정 자체는 지금 대상 부동산과 규모가 유사해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고 돼야 되는 거고, 여기 플러스 지금 뭐가 숨겨져 있어요? 동일 수급권을 설정을 할 때 대규모 주택 단지 안에 있는 사례여야 되는 거예요. 대규모 주택 단지 안에 빈 땅이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상업용이나 공업용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내용이 사실 좀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거래사례 선택의 경우 유의할 점. 이 얘기가 나와야죠. 감가가. 그렇죠? 여기서 일반적인 내용의 사례 선정이나 사정보조, 가치 형성 요인 표기, 일반적인 내용을 쓰면 안 돼요. 본건이죠. 사례잖아요. 사례와 관련 있는 내용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일 수급권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지금 잘 보시면 거래 사례 선택의 경우라고 주어졌지,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때 유의점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사실 사정보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는 의미가 없어요. 얘는 사례 선정 기준을 먼저 정하고 거기와 관련한 내용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사례 선정 기준이 뭔데요? 위문, 시사, 배잖아요. 거기와 관련된 내용을 쓰셔야죠. 거기서 그럼 중요한 게 여기서 뭐겠어요? 위치적, 물적 유사성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게 들어갔어야 돼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 그죠? 문제를 잘 보시고 그 범위를 잘 축소를 해서 보셔야 되거든요. 자, 물음 2번을 보시면 예시답안 첫 번째가 동일 수급권의 범위 설정 기준을 저는 먼저 쓴 거예요. 먼저 썼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숨겨져 있던 내용이 나오는데 시장 참가자였었다고 했었잖아요. 여기서 숨겨져 있는 거는 앞에서 시장 참가자는 직접 실거주, 실사용, 실수요라고 했었죠. 이거는 단지 실수요가 아니라 디벨로퍼 입장인 거예요. 개발업자 입장인 거죠.
얘를 개발해서 분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쵸? 분양을 잘 해줘야겠죠? 그죠? 그 얘기가 사실 들어간 거다. 그래서 동일 수급권의 범위 설정 기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쓰신 게 동일 수급권의 의의를 기준으로 접근한 거는 굉장히 좋은 접근이에요. 그래서 뭐 대체 경쟁의 접근자라든가 가치 형성 요인, 가치 형성이 유사한 수준 이렇게 접근하신 거는 굉장히 그래도 처리를 굉장히 잘 했어요. 굉장히 잘 했는데 지금 예시 답안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일 수급권 얘기가 나오면 시장 참가자 얘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일본 기준에 나온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일본 기준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동일 수급권 얘기가 만약에 출제가 된다 하면은 시장 참가자의 선호도, 여기는 선호도만 썼지만 선호도와 행태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예. 그래서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스터디 문제를 냈던 것 중에 동일 수급권이 중요한 이유도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예, 그것과 거기에는 이제 쓰진 않았지만 그것과도 사실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다. 동일 수급권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 참가자의 선호도와 행태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수요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지역적 범위가 달라지니까 그 선호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자, 사안의 경우 녹에 썼죠. 규모의 차이에 의해서 전형적인 수요자 및 동일 수급권이 표준적인 부동산과는 다르다. 실거주가 아니다. 라는 거죠. 개발업자 입장에서, 디벨로퍼 입장에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볼 때 디벨로퍼 입장에서 보면 주거의 쾌적성 물론 중요하겠죠. 단독주택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양이 완판이 된 사례들, 그 다음에 대지 규모가 광평수인데 거기에 표준적인 규모가 180제곱미터인 사례로 분양한 것들이 있는 지역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동일 수급권의 범위 설정 방법에서 첫 번째가 제가 쓴 게 시장 참가자 및 선호도의 판단이다. 시장 참가자가 다르니까 부동산의 이용 형태를 선택하거나 가치 형성 요인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진다. 문제의 경우 대상 부동산의 전형적인 수요자는 지금 택지 개발, 디벨로퍼, 개발업자다 라고 한 거고, 가격 판단에서는 물음 1에서 실수요자가 중시하는 쾌적성, 편리성 이것도 중요하지만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분양성, 시장성, 분양 규모라든가 개발 비용 이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다 쓰진 않았지만 개발에 대한 기간이라든가 인허가에 대한 규제 이런 것도 다 검토를 해야겠죠. 인허가가 나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답안은 쓰진 않았어요. 아까 앞에서 전제에서 숨겨져 있던 게 정연하게 구획이 잘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접근할 수 있는 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단지 내에 이렇게 남겨져 있는 토지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예. 그러면 비용 절감이 그만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분양가를 크게 높이지 않아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 얘기도 사실 숨겨져 있는 건데 그건 너무 어려워서 안 썼고, 동일 수급권의 범위, 그래서 분양 규모나 개발 비용 이런 것들을 고려한 투자 최소한성 요 관점에서도 판정을 내릴 필요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디벨로퍼가 선호하는 개발 용지의 동일 수급권은 실거주자가 선호하는 단독주택의 동일 수급권에 비해서 범위가 당연히 넓겠죠. 그렇죠? 실거주는 그 지역 안에서만 이제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디벨로퍼 입장은 이거와 비슷한 형태로 서울이면 서울에 이런 비슷한 땅들, 근데 3,000제곱미터 대규모의 공지가 남아있는 땅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을 넘어서서 수도권, 그다음에 뭐 경기 외에 다른 지방까지도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가격 수준에 대한 격차만 나중에 그런 보정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범위가 일반적인 것보다 좀 더 광범위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 사례의 선택이죠. 선택 기준과 유의점이겠죠. 당연히 대체 경쟁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참가자가 상의한 뭐 인근 지역이나 유사 지역에 속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규모 주택 단지 내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동일 수급권 안에 인근 지역 바깥이나 유사 지역의 바깥에 속한 부동산, 이것도 동일 수급권이 포함이 된 거죠. 그렇죠? 동일 수급권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지만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제외한 지역도 동일 수급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들까지도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것들과 용도, 규모, 품등 이런 것들이 유사한 지역을 같이 사례로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를 봤을 때 예상되는 디벨로퍼 개발 사업에서 판매 가격, 개발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역과의 거리나 주거 환경, 집안 상태 등의 요인이 대상 부동산과 유사하고, 여기서는 이제 쓰지 않았지만 아까 얘기한 기반 시설, 상하수도 시설 이런 거 설치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발 용지로서 대체성이 높은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찾아서 동일 수급권 전체에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접근을 한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물음 3번. 자, 얘는 힌트를 몇 개를 줬는데 2개라고 일단 했어요. 그죠? 다시 읽어보시면 감정평가의 절차에서 인근 지역의 지역 요인과 그 주변 다른 지역의 지역 요인 간의 비교 검토가 유효해지는 경우, 지역 요인 간의 비교 검토가 유효해지는 경우, 절차라고 또 다시 힌트를 줬고, 앞에서도 감정평가의 절차라고 다른 거 쓰지 말고 절차에서 찾아라라고 계속 2번을 강조를 했어요. 절차에서 찾아야죠. 그러면 기철의 자자 평평 안에 중에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2개를 들고 각각의 절차에 대해서 그럼 논해라 라고 한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사실 2개를 맞춰야 돼요. 맞춰야 돼요. 지역요인 비교를 하는 경우가 비교 검토를 해야 되는 경우. 그죠? 기본적 사항의 확정 필요 없죠. 처리 계획 필요 없고 대상물권 확인도 필요 없고 자료 수집 및 정리를 간혹 쓰신 분들이 있는데 걔는 사례 선택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지역 요인 비교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가치 형성 요인의 분석은 나와야죠. 가치 형성 요인 안에 지역 요인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죠? 이게 일단 나와야 되는 거고, 2번째 방법 선정 및 적용, 이 2개가 답이에요. 이거는 왜 이게 답이에요? 가치 형성 요인 비교라는 거는 거래사례 비교법이 일단 가장 대표적일 거고, 그리고 원가법이나 수익하는 법에 있어서도 사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건물은 물론 지역료는 필요 없겠죠. 근데 토지는 필요하죠. 원가법에서도. 그죠? 수익하는 법에서도 사례 순수익을 가지고 비교를 할 때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격차를 비교를 하잖아요. 그죠? 물론 현업에서는 다 1로 가겠지만 이게 유효해지는 경우를 찾아서 쓰란 얘기였으니까. 그리고 절차에서 물어봤으니까 절차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죠. 그죠? 그리고 이 중에서 저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 물음 2에서 했으니까. 거래사례 선택할 때 유의점을 물어봤으니까 거기서 관련해서 이 지역 요인과 관련한 내용들을, 특히 거래사례 비교법이 지역 요인, 가치 형성인 비교치에서 가장 중요한 걸로 작용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2개의 절차를 답을 목차로 보여주고, 그리고 이 각각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는 문제였죠. 그렇죠? 답을 봤을 때 2개를 다 맞춘 분이 별로 없었어요. 예시답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유효해지는 각각의 절차죠. 그래서 목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 각각의 2개를 잡고 하나를 설명하고 사안, 하나를 설명하고 사안,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지역요인 비교의 유용성, 자, 유효해진다라는 말을 유용성으로 그냥 바꿔서 표현을 한 거죠. 그죠? 유용성과 우리가 한계로도 접근을 하니까. 인근 지역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때 대상 부동산과 관계되는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동일 수급권 내의 유사 지역의 지역 요인과 인근 지역의 지역 요인을 비교해서 상대적인 지역 요인의 격차를 판정을 해야겠죠. 특히나 물음 2에서는 동일 수급권과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동일 수급권의 지역 격차를 어떻게 반영할 건지 그게 좀 중요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사안의 경우 보시면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시에 문제에서 나오는 대규모 주택단지의 경우 비교 대상이 되는 주택단지가 적은 케이스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주택 단지에 있어서는 주거 환경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의 명성이나 평판, 브랜드가 좀 중요하겠죠. 여기는 빠져 있지만 세대수도 중요한 얘기겠죠. 문제에서 1000세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죠? 이런 경우 유사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지역과의 비교 검토도 유용하다. 걔네들을 지역 격차를 어떻게 산정할 건지는 이제 논외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공급하려고 하는 디벨로퍼 입장 관점에서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지리적 범위를 기준으로 획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방법을 선정 및 적용해서 거래사례 비교법의 유용성으로 거래사례 비교법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 거죠. 사례 선정에서 그 보정률, 얘네들을 어떻게 선정을 할 거냐, 그게 좀 중요하더라.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서 보시면, 물론 이와 같은 경우 대규모 주택 단지 내에 속한, 그죠? 부동산이 있는 지역이어야 되고, 표준적 이용의 규모가 또 분할로 이용이 돼야 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일단 충족을 해야겠죠. 이걸 가지고 사례 자료를 수집을 하고 이걸 토대로 가격 수준을 파악을 해서 지역 요인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현업에서 지역 요인 격차를 실제 다르게 쓰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거든요. 극히 드문데 그거의 격차 산정은 실무에서 간혹 문제로 보실 수는 있을 거예요. 네. 표준적인 가격 수준을 정하죠. 얼마에서 얼마 정도, 그거의 격차율을 가지고 지역 요인을 판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겠죠. 실제 현실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지금 답안이 작성이 된 거고, 결론에서 보시면 건부지 채용 분석 얘기가 결국에 전환 비용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한 특수사항의 최이용도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살짝 던져놨죠. 그래서 최이용 분석 중에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통해서 최대수익을 창출하는 과정, 이게 최이용 분석 과정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시장과 시장 참가자의 선호도를 잘 파악하자라고 물음 3개를 지금 엮어서 정리를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와 동일하게 쓸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절차 2개는 맞추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그 앞에서 거래사례 비교법 할 때 유의점이 아니라 거래사례 선택시니까 그 선택 기준과 관련한 내용들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예.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자, 2번. 자, 2번 문제도 쓰기가 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네. 쓰는 건 둘째치고 배점을 30점을 이것이 뭘로 채워야 되는지가 짜증이 났을 거예요. 얘도 일본 기출 문제예요. 일본 기출은 50점으로 나왔었어요. 네. 자, 건물의 개별적 요인 중 하나인 유지 관리 상태라고 줬죠. 전제가 뭐다? 건물의 개별 요인이다 라는 거예요. 건물의 개별 요인 중에 하나다. 얘가 우수하다는 게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를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해라 라고 되어 있죠. 배점이 30점 중에서 얘가 비중이 5점, 10점은 너무 과하죠. 그죠?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5점 정도로만 활용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서술어를 가지고 일단 접근한다고 했었죠. 간략하게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간략하게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5점 쓰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를 20점을 써야죠. 그렇죠? 분류 기준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첫 번째로 유지 관리 상태가 우수하다는 게 대체 뭘 의미하느냐, 이게 쓰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 DCF법의 적용 과정이라고 일단 전제를 줬죠. 그렇죠? 여기서 수익과 비용 항목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실무에서 수익과 비용 항목은 다 기본적으로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이건 맞춰야죠. 실무에서 하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수한 유지관리 상태가 영향을 미치는 비용 항목 3가지를 정해서 걔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라 라고 했죠. 요 3가지는 사실 정답은 없어요. 요 3가지는. 다만
여기 앞에서 비용 항목을 내가 썼으면 이 중에 3개를 골라야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가야겠죠. 예. 자, 그러면 다시 보면 유지 관리의 상태잖아요. 건물을 잘 유지하고 할 수 있으려면 비용 항목 중에 유지 관리비는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나와야죠. 수선비도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대체 충당금이나 대손 요거를 쓰신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네. 유지 관리 상태. 그래서 대체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 있어요. 네. 특히 호텔 같은 경우는 뭐 냉장고나 TV는 뭐 5년이든 10년이든 정기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들이다 보니까 얘는 쓰면 안 돼요. 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얘는 유지 관리랑 관련이 없는 거죠. 그렇죠? 대체까지는 가능해요. 그 다음에 자, 수익적 지출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인데 아쉬웠던 거는 이게 훨씬 중요해요. 자본적 지출이. 자본적 지출은 나중에 증축이나 리모델링 할 때 쓰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예. 유지 관리 상태가 우수하면 나중에 자본적 지출이 덜 들어요. 그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증축이든 리모델링을 할 때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수한 유지 관리의 상태를 잘 보시면 이 뉘앙스를 잘 보시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인 거죠. 그죠? 그러면 유지 관리 상태가 우수하다. 그러면 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로 접근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게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걔네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지에 대한 얘기가 결국에 연결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관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를 이렇게 쓰신 분들도 있는데 관리를 이제 FM, 시설관리, PM, 부동산관리, AM, 자산관리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죠. 그렇죠? 여기서 쓴다고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FM과 제일 가깝죠. 그렇죠? 네. 이 내용들을 연결해서 쓰셔도 사실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네. 이것까지 이제 쓰기는 좀 힘들지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목차를 어떻게 채워 나갈 거냐? 지금 비용이 3가지인데 배점이 20점이죠. 그죠? 각각에 대해서 의수고 영향을 미치는 비용 항목이라고 했으니까 영향을 쓰면 되겠죠. 3개, 2개씩 하니까 6개 목차 끝났죠. 그렇죠? 여기 간략히 설명하시오 2개 물어봤죠. 목차 5점이니까 2개는 나와야겠죠. 첫 번째, 유지관리 상태가 뭔지. 두 번째, 우수하다는 게 뭔지. 예. 이 우수하다는 거의 핵심이 아까 비용을 최소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였었잖아요. 건물의 개별 요인 중 하나라고 주어져 있었죠.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감가가 어떻게 덜 되게 하는지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DCF법 적용 과정에서 수익과 비용 항목인데 예시답안에는 DCF법의 의의와 수익 비용을 이제 같이 썼지만 2개로 쓴다고 하면 수익과 비용 항목을 그냥 각각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총수입과 이제 운영 경비와 관련한 내용들의 항목들을 그냥 쭉 쓰시면 되는 부분이죠. 목차는 여기 2개, 여기 6개. 여기 최소 목차가 되겠죠. 그죠? 예시답안 볼게요. 8쪽 가서 보시면 자 서설에
서술에 그래서 뭘 썼는지를 보세요. 물론 건물을 쓰셔도 되는데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별 요인이 중요한 거죠. 얘는 개별 요인 중 하나를 지금 물어봤으니까 그럼 개별 요인의 상위 항목으로 제가 가치 형성 요인에 대한 의의를 쓴 거고 그 중에서 개별 요인의 의의를 쓴 거고 개별 요인 중에서 건물의 개별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유지 관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렇게 쓴 거죠. 그죠? 유지 관리 상태의 의미, 핵심이 건물의 감가 정도, 이게 중요하다고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감가 정도, 그 다음에 향후 예상되는 건물 수리 비용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가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라고 쓴 거는 문제에서 유지 관리 상태가 우수하고 얘가 중요하게 지금 뉘앙스를 풍기고 있으니까 중요하다라고 이제 다뤄줘야겠죠. 그죠? 특히 지금 지붕, 외벽, 바닥, 전기 설비, 급배수 설비, 미형 설비 등에 관한 파손, 노후화 등의 상황 및 보전 상태에 특별히 유의하자. 이 항목들은 외워서 적을 게 아니라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푸셨던 내용들을 가지고 그냥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분해법에 있는 목차를 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우선 유지 관리 상태의 의미란 결국에 이러한 요인들이 배점 늘리려고 지금 예시를 막 들어가면서 배점을 양을 늘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수리 이런 것들이 적절히 잘 이루어지고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를 우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거용 같은 경우는 쾌적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상태를 이 시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고 건물의 유지 관리 상태가 좋으면 감가가 이제 완화가 된다라는 거죠. 역시 감가가 중요한 거고 감가가 완화가 되면 수리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화되다 보니까 임대료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유사한 시점에 건축된 건물에 비해서 감가가 덜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인 거죠. 감가 정도가 덜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다. 우수하다라는 게. 그래서 DCF법의 개념 요거를 썼지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개념이라고 하고 의의를 쓰고 뭘 썼냐 이걸 굳이 쓴 이유는 각 기간별로 수익과 비용을 얼마나 정확히 예측하느냐에 따라 수익가액의 신뢰성이 결정된다. 수익과 비용 얘기를 할 거라서 굳이 이 얘기를 다룬 거죠. 그래서 수익 항목으로 그냥 나열하면 되고요. 비용 항목으로 그냥 나열하면 되는 거죠. 요거는 나열식으로 배점을 그냥 충분히 쓰시면 되는 거예요. 목차가 한 개 또는 두 개, 요거를 수익과 비용으로 나눠서 쓰셔도 되고요. 그렇죠? 비용 항목 세 가지. 첫 번째가 유지 관리비니까 유지 관리비는 무조건 써야죠. 유지 관리의 상태인데 유지 관리비가 안 들어가면 어떡해요? 이건 무조건 나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건물의 시설 관리, 보안 경비, 청소 등 대상 부동산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그럼 영향, 유지 관리 상태가 우수한 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균적인 상태와 비교해서 청소나 소모품 교체, 각종 시설의 점검 빈도가 높고 관리 인력이 많이 투입된 거다. 그래서 유지 관리비 금액이 높아진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은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 위험이 낮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얘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거겠죠. 얘를 부정적인 걸로 쓰시면 안 돼요. 우수하다고 했는데, 그죠? 우수한 상태의 영향을 물어봤기 때문에 얘를 긍정, 부정으로 나눠 쓰시면 안 돼요. 얘는 수리비, 건물 설비 등의 보수 개량 등을 위해 지출한 금액 중에 당해 건물이나 설비 등의 일반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또는 일부 훼손된 건물 및 설비 등의 원상 회복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 요것들을 포함을 하기 때문에 영향에서 건물 유지 관리 상태가 좋으면 표준적인 상태에 비해서 노후도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노후도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말은 나중에 관찰감가법을 적용을 해서 반영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 거고, 걔를 반영을 할 때는 경제적 내용연수 자체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분자 부분을 보통 수정을 하죠. 그렇죠? 증축하는 경우는 분모와 분자를 분모 자체도 수정을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남은 잔존 내용 연수를 얼마만큼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일부 훼손된 건물 및 설비 등의 원상 회복을 노화 속도가 비교적 느리니까 수리 주기가 길어지고 전체적인 수리 비용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한 거죠. 자본적 지출, 요거는 이제 잘 기억을 해두세요.
왜냐하면 건물의 개별 요인과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거든요. 왜냐? 실무에서 토지나 건물과 관련한 이제 토지에 있어서 그 개별 요인들에 대해서 기출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었죠. 그것들을 자세히 20점짜리로. 그렇죠? 그런 형태로 이론에서도 토지나 건물에 있어서 그 개별 요인 항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예. 실무에서 나온 것들은 무조건 이론에서 같이 적용을 해서 보셔야 돼요. 숫자로 나온 거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자본적 지출, 즉 가치를 높이거나 내구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이제 보통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고, 유지 관리 상태가 좋으면 당연히 장래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본적 지출이 줄어들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영향. 핵심이 뭐예요? 유사한 수준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유사한 수준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면 가치가 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가치가. 그래서 최근에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이거는 경기 변동이나 경기 사이클과도 관련 지어서 당연히 중요한 얘기예요. 특히 불황인 경우에 더 중요해요. 걔는 이미 기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시장 침체인 경우에 있어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각각의 최유용을 어떻게 판정을 하는지 24회 1번 문제 물음 4번에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거는 최유용 판정을 할 때 이 판정 기준이 물리적, 법적, 합리적, 최대 수익성이잖아요. 그래서 24회 때 이 앞에 전제가 뭐였냐? 경기 침체 시였어요. 경기 침체 시. 예. 그럼 경기 불황이 되었을 때, 이는 지금 유지 관리랑도 당연히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요 내용들을 만약에 쓰신다고 하면 단순히 일반적인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침체와 그다음에 상승, 하락,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요 내용들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게 달라져요? 물리적 측면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예. 법적인 측면에서 뭐가 달라져요? 시장이 안 좋으면? 규제가 완화되죠? 그죠?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 조정할 수 있어요. 증축이나 리모델링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합리적인 측면이에요. 합리적인 측면을 단순히 이제 경제적 타당성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실무에서 기출문제로 나왔을 때 요것들을 판단하는 것들이 있었죠. 실무에서 기출문제를 잘 보시면 물리적 측면에서 그 대안 선택을 할 때 제꼈던 부분이 뭐였냐면, 집안이 연암구조였느냐에 따라서 층수가 달라지는 형태로 물리적인 걸 제꼈었고요. 법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최고 몇 층까지 지어야 되는지로 제꼈었고, 합리적인 측면에서 실무 기출 문제를 잘 보시면 주거용에 대한 이용은 끝났다, 상업용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실무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시장 참가자가 어떠한 이용을 선호하느냐와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 유지 관리 또는 침체 시 최이용 그 판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얘는 뭐예요? 관리가 중요해요. 왜? 현황을 그냥 쓸 가능성이 크죠. 다시 말하면 개발할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예요. 경기 침체 시에는 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태를 더 잘 이용하기 위해서, 장기간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관리가. 저거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최대 수익성. 얘는 마찬가지 얘기예요. 수익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수익이라는 개념은 순수익에 오히려 더 가까워요. 아까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있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수익을 늘리는 방안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경기 침체 시에는 뭐예요? 비용 최소화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관리가 역시 중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실무에서도 출제가 됐었고 이론에서 출제가 됐어요. 요것들 중에서 이제 항목을 이런 걸로 지금 뽑아서 얘는 1번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얘도 역시 기출이 될 수 있는, 저희 시험에서 기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서 정리를 해 두시고 12쪽 자본적 지출의 영향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유지 관리 형태가 좋으면 신축 당시의 임대료와 유사한 수준의 임대료를 일단 받을 수 있고 또한 동일한 정도의 건축 연수를 갖는 부동산에 비해 공실률과 공실 기간이 짧아지니까 공실 등에 대한 손실이 좀 낮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임차인의 신규 모집 빈도가 낮아지니까 그런 세입자 모집 비용도 역시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 3번. 안 쉬고 그냥 쭉 할게요. 네. 일찍 끝내는 게 낫잖아요. 그죠? 자,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 제도와 관련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요 문제 자체가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높지 않은데 왜 중요하냐? 어떤 제도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접근을 하는 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거래 가격 신고 제도는 안 나와요. 제가 볼 때 안 나와요. 나오면 차라리 임대차 3법이나 전월세 신고가 나오지 실거래 가격은 이미 도입된 지 한참 됐고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어떤 제도와 관련해서 물어볼 때 그 접근하는 틀을 좀 기억하시라 그런 의미에서 낸 거예요. 첫 번째, 실거래 가격 신고 제도의 의, 그 다음에 그 활용 분야를 설명하시오. 5점이죠. 목차는 끝났죠. 의, 활용, 분야. 그쵸? 근데 생각보다 이 활용 분야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었어요. 그쵸? 물음 2번을 보면 부정확한 실거래가 실거래 가격 정보가 얘가 각 활용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목차 안에 내용을 활용 분야를 어떻게 썼겠죠? 그죠? 얘를 기준으로 써야겠죠? 각 활용 분야니까. 그렇죠? 이 활용 분야에 있어서는 정답이 있진 않아요. 정답이 있진 않지만 활용 분야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감정평가의 업무 분류 가지고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크게 보면 정답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목차를 나눠서 보면 활용 분야니까 크게 우리가 감정평가의 기능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의 본질에서 출발하는 것들도 이제 달라지는 건데 크게 보면 사적과 공적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사적을 이 활용 분야에서 지금 제가 쓴 거는 일반 국민, 일반 경제, 공적을 정부. 예. 그거를 사실 연결해서 생각한 게 정부와 기업, 국민이라는 틀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 외울 게 아니라 일반 경제에서 저희가 1차에서 배우는 내용들과 맞물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실거래 가격 신고 제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넣어주는 게 좋겠죠. 감정평가 분야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렇죠? 정부와 기업, 국민은 각각 추구하는 것들이 전혀 다르죠. 그렇죠?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성을 추구를 할 거고 기업 같은 경우는 무조건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를 하겠죠. 그렇죠? 국민 같은 경우는 사적 재화로 봤을 때는 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지만 공평성에 대해서도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국민은 사실 그래서 효율과 형평에 대한 얘기가 같이 존재를 하게 되고 정책이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감정평가도 역시 사적평가와 공적평가로 구분을 하죠.
목적 자체도 사적 목적과 공적 목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 감정평가의 기능에서도 보시면 정책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 얘기가 있죠. 다 연결돼서 맞물려 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활용 분야를 목표를 잡으실 때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연결해서 지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물음 2에서는 배점이 15점이죠. 그럼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거 첫 번째, 이거 써야죠. 부정확한 실거래 가격 정보가 뭐냐, 이건 써야죠. 네. 부정확한 게 뭔지, 이 부정확하다라는 게 어디 범위까지를 의미하는지를 밝혀줘야 거기에 따라서 그 영향을 다르게 쓸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도 이제 조심하실 거, 활용 분야에 미치는 영향, 요것만 놓고 봤을 때 영향을 목차로 두 개로 나누면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긍정, 부정으로 쓸 수는 있어요. 얘는 부정확한 거잖아요. 이게 긍정으로 작용한다라고 쓰는 순간 이 제도를 부인을 하는 거고 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쓰면 안 되죠. 예. 저 뉘앙스를 따라가면 부정적인 영향밖에 안 나와요, 이거는. 그렇죠? 좋게 쓰면 안 된다고요, 뉘앙스가. 그래서 이 활용 분야에 미치는 영향들을 이 중에서 이걸로 쓰시든 이걸로 쓰시든 이 중에서 목차를 잡아서 활용하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쓴 건 첫 번째가 부정확한 실거래 가격 정보에 대한 의미를 쓴 거고, 목차 개수를 정부와 국민 감정평가 분야로 그냥 쓴 거예요. 기업은 뭐 쓴다고 하면 쓸 수는 있겠지만 굳이 쓴다고 하면 5번까지 해서 쓸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이 활용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그 활용 분야 앞에서 썼던 거를 토대로 해서 목차를 연결해서 쓰시면 된다. 그렇죠? 예시답안 가서 볼게요. 자, 13쪽에 서론을 보시면, 자, 실거래가 얘기가 나오면 적정한 실거래가에 대한 의의는 쓰세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안 쓰거든요. 감칙의 정의에 나와 있는 의의인데 적정한 실거래가에 대한 의의를 잘 안 쓴단 말이에요. 쓰세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실거래 가격 신고 제도를 이제 살펴본다. 그래서 실거래 가격 신고 제도에 대한 의의, 그죠? 요거는 지금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출제도 현역이 높진 않지만 이거를 이제 지어서 쓰는 것보다 제도와 관련한 의의는 사실 조금 정확히 알 필요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3조 1항에 나와 있는 의의예요. 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하시고, 활용 분야를 보시면 지금 신고된 실거래 가격은 오타네요. 신고돼가 아니라 신고된 정부, 일반, 국민, 감정평가 활동 주체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왜 이걸 처음에 썼냐? 이 분야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실거래 가격 신고 제도의 궁극적인 취지는 뭐예요? 정보 제공이에요. 정보 제공. 그렇죠? 그것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거를 각 활용 분야나 그 활동 주체에 따라서 활용하는 용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정부 같은 경우는 과세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정책을 수립한다 라는 거고요. 국민은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용을 한다. 합리성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감정평가사는 근거 자료로 활용을 해서 적정성이나 신뢰성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물음 2에 부정확한 실거래 가격 정보의 의미가 나와 있죠. 이거는 어디에도 나와 있는 의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배점을 채워야 되니까 어떻게 썼나 보세요. 실거래 가격이 허위 신고거나 거래 대상이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까지 포함된 것인지 불분명하거나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가 특수한 관계지만 그 내용을 알 수 없거나 시장에 방매된 기간이 장기간이나 그 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라 어디서 지금 파생된 거예요? 사정보정에서 파생된 거예요. 사정보정. 사정보정의 예들을 그냥 쭉 늘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그걸 가지고 그냥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각 활용 분야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첫 번째가 정부의 정책 활동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일단 과세가 얘는 제일 중요하겠죠. 과세가. 세금. 그죠? 저 실거래 가격 정보를 하는 이유가, 정부에서 저 제도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가 정보 제공도 물론 있지만 세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금. 전월세 신고제도 왜 한 거예요?
세금 내라고 하는 거예요. 세금 내라고. 예. 그래서 과세 부과할 때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를 하면 과세 형평성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로 활용을 해서 마련된 각 지수들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시장의 예측도 떨어지고, 그래서 정책 수립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시장을 혼란스럽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국민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실거래 가격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정확한 가격 정보를 얻는 것이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매매나 뭐 임대 이런 것들을 할 때, 특히 실거래가는 매매와 관련이 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 그거를 잘못된 정보로 받아서 손해를 끼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격 체계의 불합리성이 가중되는 양상을 나타나게 된다. 감정평가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죠.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도 없고, 또한 그거의 자료를 찾기 위한 비용, 시간적, 물리적 비용도 소요가 되겠죠. 그 결과 감정평가 결과가 이제 신뢰성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보시면 영향이잖아요. 영향에서 시험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영향을 물어봤어요. 영향을 물어봤을 때 제일 많이 나왔던 등장했던 단어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죠. 근데 생각보다 그거를 사람들이 패턴화를 시켜서 그냥 매매시장, 일반 임대시장으로만 쓴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거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인 거고, 그 앞에 주어에 대해서 얘를 세분화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향 자체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 외에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뭐가 있냐. 저희가 기본 강의에서 처음에 많이 했던 게 특성, 자연적 특성 얘기들이 있죠. 그 개념이 나오면서 뒤에 뭐가 나와요? 파생 현상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현상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 어떻게 달라지고 시장이 어떻게 돼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럼 이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주어가 만약에 시장이라면 시장에 국한해서 설명을 해야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라면 부동산 현상이 어떻게 되고 활동이 어떻게 되고 시장이 어떻게 돼서 가격이 문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살펴만 봐도 충분히 배점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거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영향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역시 관리비에 대한 거죠. 근데 요거는 잘 쓰신 분들이, 이건 좀 양극화가 좀 많이 났어요. 잘 쓰신 분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쓰셨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너무 못 썼어요. 일단 물어본 거, 서술은 너무나 쉬운데 물어본 게 관리비에 미치는 요인을 물었어요. 요인을 물었죠. 영향이 아니고. 그럼 요인을 써야죠. 그죠? 관리비에 미치는 요인이 뭐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전제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입주자 등은 관리비를 관리주택에 납부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의무적 공개예요. 공개.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아파트에 거주를 하는 사람들은 관리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관리비 내역을. 특히 공동주택법에 따라서 입주자 등과 관련해서는 사실 아파트가 가장 일반적인 기준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관리비가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세대수예요. 일반적으로 세대수가 높은 대단지일수록 관리비는 낮아요. 예,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다만 최근 경영에 있어서는 단지가 너무 세대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비용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건 아니다. 이게 최근 경향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 생각하실 때 관리비에서 크게 지출하는 비용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아파트 살아보셨죠? 그죠? 예. 여름에, 그 다음에 겨울에 저게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저것 때문에 아파트 대단지라고 하더라도 30만 원 넘는 금액들이 나온다고요. 특히나 최근에 난방비가 문제가 많이 됐죠. 이번 겨울에. 그쵸? 그래서 이건 뉴스에도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답안에는 쓰진 않았지만 냉난방비도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의 결국에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관련된 것들이 경관인수죠. 당연히 신축을 선호하죠. 당연히. 그죠? 이 신축에 따라서 관리비가 달라진다고요. 처음에 신축이 당연히 관리비가 높아요. 초반에. 그러다가 경관인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관리비가 안정화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주차. 아파트에서 주차 대수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세대당 이제 주어지는 것들이 뭐 0.3에서 그러니까 0.3, 0.5 막 이렇게 되면은 한 대 이상이 힘든 거잖아요. 예. 요새 보면은 최소 한 대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대, 보통 이제 뭐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은 보통 두 대를 다 쓰잖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한 대 추가 비용과 두 대 추가 비용, 예, 이런 것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 대수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수익하는 법에서 순수익을, 총수익을 구할 때도 관리 비용, 주차 수입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따로. 걔가 중요한 이유가 이거에 따라서 비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비용이. 그래서 주차 대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중요하겠죠? CCTV. 두 번째, 옛날 아파트야 한 층에 엘리베이터 한 개 있거나 두 개 정도 있겠죠. 최근 신축을 보시면 두 개 호수의 엘리베이터 하나만 같이 쓰죠. 그렇죠? 이 승강기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네. 그래서 승강기 수가 일단 중요하고요. 주차 대수에서 그거 까먹었는데, 그 신축과 이제 구축에 따라서 가격이 당연히 달라지긴 하지만, 구축이라고 하더라도 심하게 떨어지지 않는 것들의 가격을 보시면 지하 주차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건 차 있으신 분들이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지상에 있으면 눈 내리고 비 오고 막 어쩌고 하면 그거 치우고 막 시동 안 걸리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최근에 신축들은 무조건 다 지하에 주차장이 있고, 대단지 아파트 중에 서울에서 이제 유명한 것들이 송파 그 헬리오시티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네는 지하에 신호등이 있어요. 예. 차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차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관리 용역, 인건비 같은 거 있죠.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경비 아저씨들도 요새 채용 되려면 엄청나게 빡세요. 예,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서.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관리비, 냉난방비와 이제 관련해서도 주거용 같은 경우는 최상층을 선호하지 않아요. 예, 냉난방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관련이 있는 거고. 그래서 예시답안을 가서 보시면, 자, 개설 있죠. 공동주택 관리비란 입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관리비를 말한다. 이 정도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7쪽에 구성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뭐 다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관리비 내역을 집에 가서 아파트를 한번 보세요. 예, 보시고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일반 관리비, 청소비, 요새 그 관리비 내역들은 엘리베이터 보면 다 붙어 있거든요. 예, 청소비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예, 그 다음에 경비, 소독, 승강기 유지비 많이 들고요. 최근에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이런 거 아파트 신축에 다 설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비용이 많이 들지만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실 싱크대에 음식물 처리기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리고
난방비, 급탕비, 수선 유지비, 그다음에 위탁관리 수수료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밖에 전기, 수도, 가스, 보험료, 입주자 대표 회의 운영비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예.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 관리비에 미치는 요인은 정답은 없고 제일 중요한 것들로 그냥 배점을 채워서 제가 작성을 한 거예요. 세대수에 따라서 영향을 좀 크게 받고 규모의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대수가 많아지면 관리비가 감소하다가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다시 상승을 하게 된다. 그리고 세대수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존재해서 감소를 하다가 집단의 규모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상쇄 관계 등으로 인해서 다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최근에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과뉴스. 신규 건물이 관리비가 적게 들고 노후 건물은 많이 든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시설이 추가된 주택 공급이 증가하면서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단지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다양하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는 경과년수가 증가할수록 관리비가 좀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안정화된다라는 거고 기타에 이제 썼던 게 승강기 수, 그 다음에 관리 인원 수, 그 다음에 CCTV 수, 그 다음에 주차 대수 이런 것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관리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아까 앞에서 봤던 유지 관리비, 우수한 유지 관리 상태에서도 이러한 요인들을 물어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서술을 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